정치권에선 본격 공천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지역별 공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의원이 동시에 도전장을 낸 서울 중성동을 비롯해서 신청자가 몰린 지역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부 전현직 의원에게 불출마를 직접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영원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여당의 이제 인재 재배치라고 하는데 지금 공관 위원장이 몇 지역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성동을 지역 같은 경우에 재배치 가능성이 있는데 전현직 의원 3명이나 나왔어요. 예, 여기가 지금 재배치 얘기가 있죠. 네. 지금 하태경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이렇게 세 분이 중성동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당으로서는 여기에 어느 한 분이 공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두 분을 그러면은 아예 공천을 못 받게 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으로서 큰 손실입니다. 각각 이제 이분들이 떨어졌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 출마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분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고 아예 총선 출마 기회조차 잃어버리면 앞으로 당에서 누가 험지 출마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을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해운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그 여성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선구적인 분이죠. 윤희숙 전 의원 보다 훨씬 더 선배고 KDI에서 원래 이제 상당 입지를 구축하셨던 분입니다. 삼선 의원을 하셨고 그러면 이런 분이 또 출마를 못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책 전문가 한 사람을 선보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손실이 있고요. 또 이제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출마를 못한다고 했을 때 당 입장에서는 자산을 하나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배치를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의 오늘 언급을 보면은 이제 그분들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재배치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면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는데 아직 옮길 생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 분 모두 현재 도전하는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남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재배치에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재배치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 지역에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이해군 전 의원이라든가 이영 전 장관 같은 분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강남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 중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한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진 전 장관도 분위기는 좀 옮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네. 약간 미묘하게 결이 다르죠. 오늘 이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기를 공관위 면접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질문 받았다라고 했고 박진 전 장관은 본인은 그런 질문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기자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 당이 명령하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그런 원론적인 언급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서초 강남 벨트를 어떻게 공천해왔는지 보면은 이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 이외에 제3의 선택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서초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해운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런 이제 여성 경제 정책 전문가를 발탁을 했었고요. 또 강남갑에 이제 그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을 공천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또 강남을에 보면 예전에 2000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강남을에서 초선을 했었고 또 김종은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또 강남병에는 2020년에 유경준 전 통계청장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이런 분들을 공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회에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서초 강남에서
발탁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등원할 기회를 주는 그런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 이 두 분이 아닌 어떤 제3의 선택지도 논의는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종적인 선택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남 지역을 뚫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항상 사수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이원모 비서관이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네. 사실상 용산에서 낙점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만의 공천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 보니 이 두 분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이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아마도 전문 직군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인 중에 한 분 정도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나오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낙동강 벨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이 결국 험지 출마를 수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당의 요구가요. 지금 당의 그 요청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죠. 5선을 한 서병수 의원, 또 경남지사까지 한 3선의 김태우 의원이 모두 앞서서 낙동강 벨트로의 차출을 수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혜진 의원만 이걸 거부하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정호 의원의 이제 대응이 좀 재밌는데요. 네. 조혜진 의원에게 명분 없는 철새 정치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여유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항마를 붙였을 때 정석은 환영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김태호 의원이 자기 지역으로 차출이 된다고 하니까 뭐 도지사끼리 좋은 맞대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나왔을 때 환영한다 더 센 카드를 보내달라 이렇게 여유 있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호 의원은 지금 명분 없는 철새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워딩을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철새처럼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조 의원의 지역 구민은 물론 김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는 얘기여서 좀 위험한 워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철새처럼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민은 물론 계양 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똑같이 환원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지 말고 좀 대범하게 이런 대결을 환영한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호 의원이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직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경쟁자가 나타난 마당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날선 발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비윤으로 분류되던 영남 중진 의원들을 험지로 보내서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지금 여당의 몫을 더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비워준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한 그런 전략 공천자 분들이 내려가서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그 재배치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설 연휴 때도 계속해서 이 얘기 나온 거지만 이번 총선을 꿰뚫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굴 청산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을 청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를 청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전이 많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독립운동가 비유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셨죠. 네. 그 워딩 중에 보면은 뭐 독립운동가들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정말 독립운동가 분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86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주화 운동의 열매를 독점해온 소수의 86 운동권 특권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수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동안에
한 20년에서 24년간 한 세대에 걸쳐서 정치 권력을 많이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특권을 누려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 세대 동안 진행되어 온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평가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온 키워드가 뭐 돈봉투, 룸살롱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룸살롱은 검사들이 더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은 그 룸살롱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될 때마다 국민들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2000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새천년 NHK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꾸 지금 불리한 언급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불리한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잡고 있는 게 운동권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너무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 우려스럽고요. 운동권이라고 하면 좀 특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권 전부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기득권화 되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으신데 좀 특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청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또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아마 상당 부분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당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지역구 총선 과정에서 운동권이 출마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음 총선의 중요한 핵심 의제가 운동권 청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거 잠깐 제가 하시겠습니다. 짧게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6월 항쟁 때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부산 문현 로터리에 찍힌 거. 그 태극기 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젊은 청년이 상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달려나가는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속 주인공을요. 3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예, 그 언론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누군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뤄낸 게 민주화거든요. 그런데 극소수의 86 운동권, 당시에 이제 뭐 총학생회장이나 전대협 의장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뭔가 국가를 경영하고 이게 맞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네. 뭐 짧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 독재는 사안이 전혀 다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구태여 갈 만한 자리인지도 의문스러운 자리까지 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야당 대표를 상대로 1년 8개월 이상 동안 압수수색과 저인 방식 수사를 통해서 기소 절차를 밟았다는 자체가 검찰 독재가 아닌가 그런 그 국민적인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운동권 청산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런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너무 많은 곳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짧게 반론 듣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이지만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이지만 뭐 특별히 못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개별 인물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검사 출신이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뭐 봐야 되겠지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국 신당 창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의 그런 발언 수위가 조금씩 세워지다가 네. 최근에 드디어 신당 창단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중도층의 그런 반발 여론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바라봐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조국 신당과 선거 연대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를 함께 치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차기 총선에서의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전에 또 만났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와 친문계의 확연한 구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빚이 있는 상황이죠.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 자체도 이해한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지한다라든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네.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의 상황에 따른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뿐이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지금 2월 13일 현재 시점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말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의 재택근무고요. 네. 다른 하나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인 것 같아요. 일단 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로 실형이 나왔고 예. 그것도 입시 비리, 문서 위조 같은 걸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2심이면 사실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신 분이 이렇게 당을 만들고 총선에 나오려고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을 했던데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 입시 비리 사범이 원칙과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방식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요. 우리가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는요. 이제 한쪽에서 3% 이상을 모으면은 원내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지금 비례정당을 창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것은 역시나 지난 총선 때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부터죠. 지난번 총선 때 뭐 비례투표용지가 40cm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역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일정한 판단과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이제 앞서 질문했던 거랑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함이 있어도 좀 자중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른바 조국의 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신들의 지지층 중에 일부의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지역구 선거에 나서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민주당이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홍근 의원이 그런 선거 연대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지역구 선거보다는 비례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3%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해서 비례 의석을 통해서 국회 진입을 노리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위야 어떻든 간에 사법부의 판단이 2심까지 나온 마당이고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분열을 자칫하면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총선을 건너뛰고 어떻게 보면 차기 지선이라든가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을 하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인티그리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실성, 진정성 이런 거에는 좀 훼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비례 신당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5.4% 정도 득표를 해서 이제 3석을 가져갔는데 네.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더불어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포지셔닝을 했지만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고 합당을 해서 그분들이 다 민주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 뭐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 다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서 지금 박홍근 의원이 겉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이 마주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총선 끝나고 조국 신당과 합당을 안 할 겁니까? 또는 조국 신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약 의원들이 당선된다면 의원들을 받지 않을 겁니까? 이 질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는가까지도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좀 불출마 권유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그 이번 그 적합도 조사라든가 그렇죠. 각종 조사 결과 그리고 하위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보통은 공관위 차원에서 연락을 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차기 총선에 출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습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 이를 수용하는 의원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우 차원에서의 전화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스텝이 꼬였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요. 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말에 관해서 이제 구구한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부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죠. 그러면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대선 후보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은 그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던 분들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면서 원래 공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못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위 컷오프 대상자들 통보하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공관위원장이 하는 게 문법에 맞죠. 그런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통보를 하면 또 친명 비명 논란이 격화되고 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관위원장이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 대표가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게 된 건데 이건 역시 논란을 피할 수 없죠. 당장 지금 문학진 전 의원부터 내 지역구에 그러면은 더 친명을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스텝이 꼬였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제 이 통보 받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순순히 응할지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친명이나 비명계 부분의 이제 공천 부분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략공천지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수나 그다음에 경선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전략공천 내지 단수공천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보면 경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라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공천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했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개혁신당 30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최소 30석 넘어야 된다. 10%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숫자로 보시는지 먼저 얘기하실까요? 그 이낙연 대표께는 참 안 된 말씀이지만 어려울 걸로 봐요.
네.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계획이 있죠. 그 지난번 총선에서요. 정의당이 정당 득표 9.67%를 해서 5석을 얻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적은 득표를 한 국민의당이 6.8%로 3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한 10% 정도 그 정당 득표를 하면은 5석에서 많으면 6석. 그리고 그거보다 적게 한 6, 7% 득표하면 한 3석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회의적이에요. 물론 한 50여 일 남았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30석은 글쎄요 상당히 원대한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숫자를 공을 더 붙이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지금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 숫자가 4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들조차도 지역구 선거에 나갔을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실 만한 분이 글쎄요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다음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선거보다는 비례대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최근에 지금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가장 높았을 때의 여론조사 결과 수치의 합이 10% 정도를 조금 넘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지율이 만약에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연 비례대표로 얻는 거 말고 실제로 나가서 그럼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몇 석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의원과 조홍천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일 수도 있지만 또 지역구를 고민할 수도 있고 과거 얘기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오늘 지역구 출마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낙연, 이준석, 조홍천, 이원욱 그러니까 낙석, 응원이 전부 다 지역구에 나가야 돼요. 일단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호남에 본인이 출마를 해서 뭔가 호남 지역에서 다시 붐업을 한번 일으키고 그 지역구에서 뭔가 동반 당선 이 가능하도록 모색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지역구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준석 공동대표는 그러면 혼자만 비례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당내에서 반발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2016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셀프 비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인데 비례 2번을 받았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시달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혼자만 비례대표행을 택하게 되면은 아마 그 셀프 비례 논란에서도 자유롭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낙석, 응원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조홍천, 이원욱 이 네 분이 다 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과거 수도권 얘기도 있었고 대구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디로 생각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수도권에 나온다면은 기존의 본인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됐을 때 명분이 약합니다. 왜 노원병을 버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노원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원병은 지금 선거구가 합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 자체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이 아닌 어떤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현실적으로 영남의 어느 한 지역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듣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구가 아닌 수도권에 출마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보다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 지역이 이준석 대표한테 녹록한 지역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릴 것인데 영호남 모두에서 과연 지역구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석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은 살짝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개혁신당이 그 이낙연 전 대표를 공동대표로 모시긴 했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 그 연장선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멘토로까지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다음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계열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 본인께서요, 오늘 한 그 방송사와의 전화 취재에서 이걸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그 검토해 본 적이 없고 갈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평소 성향을 봐도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에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나중에 그런 걸 토로를 했어요. 이미 공천이 다 된 다음에 내가 왔기 때문에 별로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토로를 했고 나중에 그래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는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끝날 때까지 당을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에 가면은요, 그 개혁신당의 거버넌스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이 갔을 때 전권을 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 세력의 역학 구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한 사람에게 전권을 모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선거에서 중요한 게 몇 번이냐라는 거죠. 이 총선에서의 번호는 국회의원 수가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1번이 아니라 민주당이 1번을 갖게 되고 2번은 국민의힘이 갖게 되고 3번이 이제 녹색정의당으로 6석이 되고 현재 4석인 개혁신당이 4번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위성정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머지 이른바 이삭죽기라고 하는 공천에서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3번은 누가 갖겠습니까?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3번을 꼭 가지고 싶은 그런 번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정당들의 경우에도 사실 상위 번호를 얻어야지만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 과정에서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 정당이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례대표의 순번에서도 마찬가지의 순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3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이삭죽비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터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이 기호 3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총선 때요, 기호 3번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민생당이었어요. 민생당이 20석으로 교섭단체를 채워서 기호 3번을 받았고 그때 이제 양당이 그 본 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투표용지 제일 위에 민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잉 투표하는 것까지 더해서 3%는 넘길 수 있지 않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민생당이 3%도 못 얻고 한 석도 못 얻었죠. 그래서 기호 3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선진당이 2008년에 기호 3번이었는데 정당 투표는 3등을 못했습니다. 친박연대가 3등을 했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지금 이삭죽길에서 기호 3번을 얻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